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이제 북레터를 말씀드릴 텐데, 오늘은 제가 특별히 좀 옷에 신경을 썼거든요. 보신 것처럼 이 옷에다가 또 바지에다가 신발까지 이렇게 신경을 썼는데, 이게 왜 이런 신경을 썼냐면,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뭐 별로 좋아 보이지도 않는데 평소보다 이렇게 말씀하실지 모르지만 이 옷들이 저한테 다 사랑과 연결되어 있거든요. 제가 갖고 있는 이 사물들은 사실 제가 오늘 입고 온 것은 제가 산 것이 하나도 없거든요. 이 안경서부터 이 옷까지. 왜 그러냐? 오늘은 사물에 대해서 글을 쓰려는 분을, 글을 쓴 분을 소개하려고 하거든요. 이분은 사실은 어떤 그 잡지사로부터 연락을 받아요. 글 좀 써달라. 그랬더니 이분이 글을 쓰긴 쓰는데 내가 사물에 관해서 써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 사물에 관해서 쓰냐 그랬더니, 만나는 사람이 몇 명 없는 단조로운 일상에서 제게 말을 거는 존재는 주변에 있는 물건들이어서 그것에 대해서 적어보고 싶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시작을 되거든요. 근데 이분이 이렇게 이제 그러면 본인은 이 사물에 대해서 어떻게 썼으면 좋겠냐 했더니 묘사적 글쓰기를 해야 되겠다. 묘사적 글쓰기는 세심하게 관찰하고 감각을 예민하게 세우고 자기가 느낀 것을 언어로 표현하는 과정들 속에서 대상을 깊이 보고 느끼는 좋은 훈련이다. 이제 그렇게 생각해서 이 묘사적 글쓰기를 해야 되겠다고, 실질적으로 이 글에 보면은 굉장히 묘사적 글쓰기가 잘 되고, 또 저자 스스로가 자타가 공인하듯이 이향교의 저자는 좋은 글쓰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자가 이제 사물에 대해서 글을 쓴다 그랬잖아요. 근데 사물에 대해서 글을 쓰다 보니까 놀라운 것은 뭐냐면, 사물에 대한 글이 아니라 사람에 대한 글이 자꾸 되더라는 건 거야. 한번 읽어볼게요. 사물이 기억의 문을 열면 잊고 있던 순간과 묻어두었던 마음이 드러났습니다. 그 안에는 언제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엄마가 자꾸 생각났고, 아픈 남편이 가여워졌으며, 커가는 딸들이 애틋했고, 친구들이 보고 싶어졌습니다. 이 양반이 그때 뭘 깨닫냐면, 이 작가는 내가 갖고 있는 사물들은 전부 다 사랑과 연관되어 있구나.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 이 안경, 이 웃옷, 바지, 이 신발까지도 다 제가 사랑과 연관되어 있거든요. 이거는 이제 디프리에 가서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 여러분들과 좀 나누고 싶은데요. 이 저자가 이제 그렇다는 건가요. 그래서 이 저자는 여기서 다양한 자기가 일상에서 만나는 사물들에 대해서 쓰기 시작하거든요. 예를 들면 고사리다. 너 뭐 먹고 싶니? 그랬더니 이제 이 저자가 어릴 때 고사리요. 그랬더니 고사리 음식이 해줬는데 자기 친척이 그때 이게 위로 음식이었다는 건가요. 나를 알아주고 나를 충분히 인정해 주는구나. 이게 위로 음식이라서 이제 고사리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체리티숍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인간들의 선의가 만나는 거구나. 펍 있잖아요. 펍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펍은 우리 마을 회관처럼 지역의 커뮤니티 센터구나. 뭐 이런 이야기들도 쓰고요. 뭐 당연히 이제 김치에 대한 얘기도 쓰겠죠. 김치에 대해서는 나눔, 위로, 그리고 고마움의 어떤 그 물건이다. 이 양반은 왜 이런 김치라든가 이런 풍부한 사물들이 있느냐 하면, 본인은 한국인인데 남편이 영국인이거든요. 근데 남편이 일종의 이제 파킨슨병에 걸려서 지금 이제 병 간호를 하고 있고, 두 딸이 있고, 그러다가 보니까 이분이 할 얘기들이 굉장히 많은 건 거예요. 또 영국에서 북한 사람들 한 1000여 명 정도가 이제 난민으로 사는데 이제 시민이 된 건 거죠. 그 속에 가서 이제 교사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할 얘기들이 많았던 건 거죠. 저는 이 이야기에서 크게 그래도 한 3가지 정도의 사물은 좀 소개하고 싶거든요. 첫 번째가 전조등이고, 두 번째가 시계고, 세 번째는 깍두기입니다. 깍두기. 먼저 전조등부터 얘기를 해볼게요. 전조등은 우리가 이제 이 차를 타고 갈 때 서치라이트는 멀리 비치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되면 상대가 눈이 부수니까 이제 전조등을 켜야 되는데, 이분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전조등을 켜고 가다 보니까 어디로 궁극적인 목적은 보이지 않지만 주변은 보인다는 건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는 것도 비슷하지 않을까. 전체 그림을 다 보고 정교한 지도를 가지고 사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나는 지금 전조등이 비추는 만큼만 겨우 보이는 길을 여행하고 있다. 이게 이제 인생이라는 게 그런 건가요? 그래도 이 미지가 예전만큼 불안하지는 않다. 모르는 게 당연하다는 것을 이제는 안다. 길을 잃는 것에 대한 두려움도 적어졌다. 어차피 길을 잃고 헤맬 수밖에 없다는 것도 알기 때문이다. 고맙게도 전조등이 있으니 당장 눈앞이 깜깜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여러분들도 어쩌면 우리는 이 전조등에 의존해서 인생을 살아가는데 확실한 것을 추구하다 보면 늘 확실한 것은 불확실하거든요. 불확실한 것이 확실한 거 아닌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양반이 아이가 있고 옆에 동료가 있으니까 전조등 이상으로 든든한 하나 어떤 그 길잡이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 해가 저문다. 밤은 길고 장거리 운전은 지친다. 그래도 결국 우리 모두 머지않아 집에 닿을 것이다. 그때까지 무사하길, 우리 삶에 좋은 사람이 동행하길, 그리고 바라건대 우리도 누군가에게 힘이 되는 동행자이길 기원한다. 그러니까 전조등이 하나의 어떤 그 사물로부터 시작을 해서 이분은 이제 인생과 만나고 그냥 동행자를 이제 만나게 되는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건 거죠. 자, 여러분들의 주변의 사물들을 가지고 어떤 이야기를 하시겠습니까? 자, 이제 두 번째 얘기는 이제 시계에 대한 얘기인데, 시계로부터 출발을 해서 이제 영국 같은 경우에는 매년 3월 마지막 주일에 서머타임즈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서머타임즈 시계로부터 출발하다가 보니까 나중에 이제 자기가 사는 집까지 이제 생각하게 되는데, 보통 영국의 집들이 굉장히 오래됐거든요. 저도 에딘버러에 유학을 할 때 뉴타운이라고 했는데 그 뉴타운이 언제 만들어졌냐면 600년 전에 만들어진 건가요? 올드타운하고. 그런데 이제 이분이 뭐라 하냐면 나는 빅토리아 시대의 작은 집에 살았다는 건가요. 근데 너무나도 많이 불편한 건가요. 왜 불편하면 계속 망가지는 건 거죠. 계속 수리해야 되고. 그래서 뭘 딱 떠올리냐면 한국의 아파트를 떠올리는 거예요. 야, 아파트를 떠올려 보니까 그때 내가 많은 돌봄을 받고 있었구나. 근데 그 돌봄을 받고 있었던 기계잖아요. 근데 그 기계를 누가 돌보고 있어요? 어떤 분이 그 기계를 돌보고 있었던 건 거죠. 그래서 이 양반은 어떤 이는 기계를 고치는 것도 돌봄으로 보았다. 내가 그 말을 이제 이해하게 됐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이 빅토리아 시대의 돌봄에 대한 얘기들을 한번 좀 읽어볼게요. 보면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기계를 돌보는 것들도 돌봄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말이 맞는 것 같다. 사람도 사물도 돌봄이 필요하고 누군가가 그 일을 한다. 우리 아파트를 돌봐준 많은 사람이 있었을 텐데 그때는 그게 너무 당연해서 그들이 누구인지도 몰랐다. 자, 그런데 여기서 그치지 않고 훨씬 더 통찰력 있는 얘기를 해주거든요. 그러다가 가만히 생각해 봐요. 나도 지금 가족을 돌보고 있잖아요. 남편도 아프고 아이들은 이제 청소년이고. 그런데 타인을 먹이고 씻기고 입히고 기다리고 들어주고 살펴주는 돌봄 노동은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이었다. 생명을 돌보는 일이 모두 그렇다. 그 일이 쉬워서 여성의 몫이 된 것이 아니라 여성들이 해왔기 때문에 쉬운 일로 치부되어 왔던 것뿐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을 안 하니까, 설거지를 안 해본 사람은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를 모르거든요. 돌봄에서 면제된 사람들은 스스로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잘 알지 못한다. 일생 돌봄을 받고만 살아온 사람들이 알 리 없다. 근데 그 다음에 포인트거든요. 그런데 노동의 가치를 평가하고 값을 매기는 이들은 바로 그들이다. 돌봄은 누가 평가해야 돼? 돌보는 사람이 평가해야 되는데 돌봄을 받는 사람들이 늘 평가한다는 건 거예요. 돌봄의 가치는 돌보는 사람이 매긴다. 나도 나의 가치를 매일 새로 매기고 있다. 돌보는 사람이 매겨야 된다. 상당히 재미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사물을 보면서 인간들을 생각하고 인간들을 보면서 이제 우리 어떤 그 삶의 지적인 통찰이라든가 아니면 그 속에 있는 다양한 삶의 모습들을 이제 그려내고 있는 건 거죠. 자, 한 가지 제가 더 소개시키는데 깍두기거든요. 깍두기. 자, 이제 깍두기는 오징어 게임에서 그 민영과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이제 자기는 깍두기라 그러거든요. 깍두기는 뭐냐면은 영어 표현이 이 사람이 이제 영국에 있으니까 그럼 깍두기가 번역이 됐었을 텐데 영어로 어떻게 번역되어 있나 봤더니 어떻게 번역되어 있는지 아세요? 어떻게 번역되면 가장 약한 고리 이렇게 이제 번역이 되더래요. The weakest link.
그래서 이것은 사회적인 잉여, 그리고 약자들을 이제 의미한다는 건가요. 그렇죠. 깍두기처럼 끼는 거죠. 별 주요한 인물은 아닌 건 거잖아요. 그래서 이 양반은 이 깍두기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잉여는 유용하다. 노는 손이 있어야 다들 바빠서 놓치는 빈 곳을 채우고 일이 너무 빡빡하게 돌아가지 않도록 여유를 준다. 나는 세상을 그런대로 살만하게 만드는 데는 깍두기들의 공이 크다고 본다. 자원봉사자가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놀고 있는 노인들이 있어야지 사회에 조언도 하고 함께 하기도 하고 여유가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양반은 거기서 깍두기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자기가 사유를 하는 건가요? 영어 격언 가운데 사슬은 가장 약한 고리만큼 강하다. 그러니까 가장 약한 고리가 어느 정도 튼튼한 건가가 그 사회의 어떤 그 뭐랄까요, 강함을 표현한다는 건가요. 제가 이제 퓨즈의 정치학, 그런데 퓨즈는 전기가 왔었을 때 제일 먼저 끊어지는 게 퓨즈거든요. 그 퓨즈가 약자들인 건 거죠. 그 약자들이 얼마만큼 그 사회가 케어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회의 문명적 수준을 결정한다. 근데 이 영어 격언 가운데 사슬은 가장 약한 고리만큼 강하다라는 말이 있다. 이참에 깍두기의 위상을 높이 보고 싶어서 자꾸 비슷한 문장을 만들어 본다. 사회는 깍두기들이 있는 만큼 잘 돌아간다. 이런 얘기거든요. 여러분들이 혹시 깍두기라면, 내가 있기 때문에, 내가 의미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또 여러분들이 점심시간에, 저녁시간에 깍두기를 좀 많이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제가 이제 이걸 보면서 사물에 대한 얘기잖아요.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제가 많이 떠올렸던 책이 사물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물건 이야기라는 책이 있거든요. 물건 이야기. 물건 이야기는 이 저자가 숲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근데 숲에 나무가 베어져 있는 건가요? 이 나무들이 도대체 어디 갔지? 하고 나서 쓰레기 더미가 쌓여있는데 그 쓰레기를 조사했더니 거기에 대부분이 나무들이었다는 건가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책도 나무고 종이도 나무고 온통의 것들이 나무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양반이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물건 이야기라는 책에서 이제 초기 시작할 때 이 끝없는 쓰레기 더미에는 무엇이 들어있을까? 종이, 대부분 종이였다. 내 소중한 숲의 나무들이 가는 곳이 여기였다. 이런 건 거죠. 그리고 이 쓰레기들이 어디로 갈 것 같아요? 추적해 본 건 거예요. 이 저자가 추적했더니 미국 북서부 해안의 숲에서 동부의 뉴욕 어퍼 웨스트 사이드 거리까지 온다는 것을 이제 알았다. 그러니까 저기서 만들어져 갖고 여기까지 상품이 돼서 여기까지 온다는 건 거죠. 그러면 그 다음에 어디로 가는 걸까? 답을 알아내지 않고는 멈출 수가 없었다. 그래서 스테튼 아일랜드가 있는 악명 높은 쓰레기 매립지 프레스킬스에 가봤다. 프레스킬스는 인간이 만들어낸 인공물 중에 가장 크다라고 할 정도의 쓰레기 처리장이거든요. 지금은 폐기가 됐는데, 그러면서 이제 이 양반은 뭐라 하면, 내가 쓰고 있는 물건, 이 상품을 보면서 나는 그냥 이것이 그 상품을 쓰기만 했는데 이것을 연결해 보니까 상당히 전 세계와 연결되어 있더라. 그래서 이 사람이 이렇게 합니다. 이 모든 것은 서로 연결되어 있었다. 물건 이야기를 알아가는 여정을 통해 나는 시스템적 사고자가 되었다. 즉 모든 것이 시스템의 일부로서 존재하며 어떤 것이든 다른 부분과의 관계 속에서 파악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물건은 사회와 동떨어진 것이 아니거든요. 마르크스는 이제 자본을 설명하면서 자본은 thing이 아니라 사물이 아니라 relation스다. 관계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지금 여러분들이 관계 맺고 있는 거, 제가 오늘 이렇게 추억이 담긴 옷을 입고 온 거, 이건 다 관계 맺어 있거든요. 근데 앞에 저자는 것이 내 삶과 관계되는 것에 초점을 맞춘다면 물건 이야기는 상품으로 만들어진 사물에 이제 초점을 맞추면서 보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다가 보니까 이 물건들은 전부 다 성장을 위한 질주를 하는데 이윤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상품으로 만들어내는데 관계되어 있고 그 과정에서 노동 착취가 일어나고 있고 그리고 저임금 장시간 노동들 속에서 불평등이 이제 생산되고 있구나 하는 것들을 이제 이 저자가 이제 추적하기 시작하는 건 거거든요. 자, 그러면서 이제 이런 얘기를 인용을 합니다. 여러분들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제 처음 들었는데 스위트 허니 인 더 록이라는 이제 그룹이 있는데 그 그룹이 more than a paycheck 이게 뭐냐면 월급 이상에 있는 이야기 이런 노래 제목이거든요.
그 노래 제목은 이렇습니다. 제가 부르기는 어렵고요. 자, 들어보세요.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과 가족에게 월급 봉투만 가져오는 것이 아니야. 성면증, 규폐증, 면폐증, 탐폐증, 그리고 아직 생기지도 않는 아이에게 미칠 방사능을 집으로 가지고 오지. 이 상품이라는 게 그렇다는 건가요? 자원을 추출하고 물건을 생산, 유통, 소비, 폐기하는 현재 시스템을 변화시키지 않는다면 지금과 같은 이 어떤 그 방식의 경제는 지구를 죽이고 말 것이다. 우리의 월급 봉투에는 우리가 상품을 가져오는 것 같지만 지구를 죽이는 놀라운 이야기를 가지고 오는 거다. 이런 얘기거든요. 자, 그래서 자원은 유한한데 인간의 상품 생산의 욕구는 무한하거든요. 이 과정에서 끊임없는 착취들이 자연에 대한 착취, 인간에 대한 착취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건 거거든요. 자, 제가 첫 번째는 사물에 대해서 쓰려고 했지만 거기서 내 삶과 관련된 사물 얘기를 했고요. 두 번째 물건 이야기는 상품과 관련된 얘기를 했잖아요. 세 번째 제가 오늘 소개시켜주고 싶은 이야기였는데 그 이야기는 뭐냐면 생존과 관련된 이 사물을 생존과 관련된 거로 보는데 백무산 시인의 무무소유라는 시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거액의 자산가가 방송에 나와 무소유의 자유로움에 대해 진지한 표정으로 말할 때 그건 분명 진심이었을 거다. 무소유의 청빈함을 제대로 글로 쓰는 작가는 좀 살만한 자다. 어디 가나 밥과 집이 넉넉한 스님이라야 무소유를 제대로 설법할 수 있다. 무소유는 가진 뒤의 자유다. 무소유는 소유라는 단어가 있은 뒤 조합된 낱말이다. 다 내려놓은 사람의 무소유는 이미 그 낱말이 아니다. 가진 것이 넉넉해야 무소유를 마음껏 가질 수 있다. 자, 우리가 이제 무소유 얘기하잖아요. 배 고픈 소크라테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가진 것이 있으면 그래도 배고픈 소크라테스가 돼요. 잘 집 먹을 게. 그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한테 무소유를 얘기한다는 것은 굉장히 폭력적이라는 건가요? 가진 뒤에 자유가 무소유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사물이라는 것은 누구에게는 이윤을 위한 상품이 되고 누구에게는 추억이 되지만 누구에게는 생존이 되거든요. 저는 이 무무소유의 시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이런 그 사물에 대한 상상을 상당히 다양하게 할 수 있다는 건가요? 자, 이 세 저자가 각각의 다른 결론을 내리거든요. 이 처음에 썼었던 이 저자, 그러니까 이제 사물에 대해서 썼던 이 저자는 사물에 대해 쓰려고 했지만 이 저자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익숙한 사물을 지그시 응시하는 가운데 잊었던 기억이 슬며시 찾아오기를, 그리운 얼굴을 만나기를, 그래서 당신도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책을 통해서. 저도 이제 오늘 입고 이 옷들이 후줄근해 보이지만 여기서 사람을 만나고 그리고 인간을 만나고 우리 이제 꿈을 만나거든요. 그러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 책을 매개로 해서 여러분들의 사물들은 뭐가 있는지, 그리고 그 속에서 잊혀졌던 사랑과 잊혀졌던 하나의 지혜는 뭐가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물건 이야기에서는 착취에 대한 이야기, 우리가 그냥 이렇게 편리하다고 썼던 것들 이면에는 지구를 죽이고 있고 인간을 죽이고 있고 동물을 죽이고 있다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다.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얘기했던 백무산 시인의 무무소유에 있어서는 거기서 생존의 문제들, 누군가는 이 물건들이 한쪽에서는 엄청나게 넘쳐나는데 한쪽에서는 그것이 없어갖고 죽어가고 있는 이야기들을 이 사물을 통해서 봤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고요. 오늘의 결론은 아까 백무산 시인이 쓴 정지의 힘이라는 시를 통해서 오늘의 결론을 제가 맺어보려고 합니다. 기차를 세우는 힘, 그 힘은 그 힘으로 기차는 달린다. 기차를 세우는 것도 힘이고 달리는 것도 힘이라는 건 거죠. 시간을 멈추는 힘, 그 힘으로 우리는 미래로 간다. 우리가 멈춰서 가지고 성찰하고 하는 그 힘으로 또 미래를 가는 건 거죠. 무엇을 하지 않을 자유, 그로 인해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안다. 무엇을 하지 않을 자유라는 건 뭐예요? 해 하고 이제 우리에게 명령했던 것들에 대해서 저항하는 힘들인 건 거죠. 그 힘으로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안다. 무엇이 되지 않을 자유, 그 힘으로 나는 내가 된다. 세상을 멈추는 힘, 그 힘으로 우리는 달린다.
정지에 이르렀을 때 우리는 달리는 이유를 안다. 씨앗처럼 정지하라. 꽃은 멈춤의 힘으로 피어난다. 이게 백무산 시인이 이렇게 한심한 시절의 아침에라는 시집에 있는 하나의 어떤 그 정지의 힘이라는 시거든요. 자,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책을 통해서 우리는 사물을 보면서 멈춰서는 건 거죠. 그 멈춤의 힘으로 새로운 상상, 우리가 잘 가고 있는지 이대로 가도 되는 건지 내가 놓쳐버린 것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지금 당장 여러분 주변에 있는 그리고 내 안에 있는 내 사물들, 내 생각들을 둘러보시기 바라겠습니다.